대출 금리가 인하되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돼요. 누가 기대감을 가질까요? 수요자가. 수요자 중에서 누가요? 무주택자. 그렇죠. 똑같이 무주택자예요.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뿐이라니까요. 그렇지. 지금 그런 현상들이에요.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심리로 항상 움직이는 시장은 반대의 심리도 크게 작용해요. 그렇게 빠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강남의 집값이 5, 6억씩 빠진 거 알았냐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왜 빠졌을까요? 불안과 기대로 움직이는 시장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다? 저는 또 다른 하우스포가 나와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드렸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그 인공호흡들이 들어오면서 뭐 대출을 좀 늘려준다거나 이러면서 뭐 다시 아파트값이 좀 급등한 지역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아파트값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또 뉴스에도 전부 다 오른다고 나오는데 왜 표용호 TV에서는 내려가는 얘기만 하냐,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긴급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시장은 워낙 복잡 다난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죠.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바뀌어서 결국에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시장이, 그러니까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시장이에요. 뭐 길게 막 1년 동안 오르고 뭐 이게 아니고요. 한 3개월, 4개월 동안의 시장인데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런 원인은 명확합니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던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원인 파악을 해야 전망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변동 원인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변동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수요냐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부동산 수요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 시장이고 부동산처럼 이렇게 수요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수요는 없어요. 네. 그건 뭐냐면 투자 수요와 실수요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죠? 주식을 쓰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엔 실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쓴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으로 마트 가서 뭘 산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산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투자로 거래될 때는 사실 투자 수요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유일하게 실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용하려는 수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과연 투자 수요일까 실수요일까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가하는 수요가 두 개 다 증가할 수가 있고 실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죠. 네. 그렇죠? 증가했다고 볼 때. 그렇지. 근데 지금의 수요는 실수요 증가예요.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실수요가 증가하느냐, 그리고 왜 실수요 증가라고 단전 짓느냐, 이게 중요한데 실수요가 증가할 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주택담보대출이 같이 증가해요. 한국에선 투자 수요들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요. 전세를 끼고 사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1순위 대출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대출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의 변동 원인이 실수요라는 거예요. 즉 살려는 사람들, 직접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금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실수요는 또 수요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무주택 수요가 있고 갈아타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수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실수요가 지금 증가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실수요는 증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집값은 결정됩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여러분, 가격 결정은 결국엔 수요가 해요. 공급이 가격 결정하는 자산 시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전망이 되게 중요한. 그럼 왜 지금 실수요가 증가하고 할까? 이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와 비교가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나 모든 자산 시장은요, 과거에 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똑같이 나타나요.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왜 과거에 있던 일이 유사하게 또 일어날까요? 그건 뭐냐면 하고 시장은 바뀌었지만 사람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다 돈 벌고 싶어 하고
내 집 사고 싶어하고, 편애하고, 인간의 욕구. 기대하고, 욕망하고, 욕구합니다. 네네네. 이거는요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는 뭐 돈 벌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사이클이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한번 크게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때하고 똑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2009년이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2009년도 부동산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공급 부족하다. 전세 가격 오른다. 금리 내린다. 규제 완화해줬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2009년도 이렇게 포탈에 2009년도 뉴스 검색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헤드라인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똑같은 기자들, 똑같은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올라요. 전세 가격 올라서 집값 올라요. 앞으로 집값은 폭등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집값은 다시 크게 빠졌고 무려 2013년까지 빠져요. 자, 근데 2009년도 왜 지금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냐면 그때 시장을 단기적으로 변화시킨 수요가 뭐냐면 실수요였어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생긴 이유도 유사해요. 그건 뭐냐면 그때 또 똑같이 실수요자라고 왜 판단하냐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출이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었어요. 당연히 올라가지. 대출이. 그때 2009년도 기사를 검색해보세요. 가계부채 증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왜 그때 실수요가 증가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컸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줍니다. 예,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세 가지 방향성으로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네. 뭐냐면 첫 번째, 어떤 규제 완화가 있습니까? 대출 규제 완화죠. 네. LTV와 이런 것들이 다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도요, 특례 대출 등이 나와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에 대해서 대출 엄청나게 인하해줘야 돼요. 대출 금리. 대출 금리 인하. 예.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요. 그때처럼 지금도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들이 증가해요. 증가하죠. 지금도 그래요. 두 번째, 예. 규제 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냐면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뭐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안전진단이 그 전에는 2회 했었어요. 1회로 줄여. 엄청 큰 거였어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1회가 아예 없어지죠. 없어졌죠. 이렇죠. 똑같죠. 그 유예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완화돼요. 그렇지. 예,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 최대로 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규제 완화돼요. 그러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해줘야 집값이 잡힌다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때요, 주택 정책을 때 총괄했던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책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어디 가겠습니까? 네. 세 번째요, 세금이요. 세금을 보유세를 완화해줘요. 양도세 감면해주고요. 예.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해줍니다. 예.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때 당시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50% 이상 줄어요. 2009년도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정부가 규제가 완화해줘야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어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잖아요. 집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집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막 집값이 오를 때 소외됐던 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지금 불안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엄청 불안하고 불안해져요. 있어요. 예. 대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투자자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무주택자가 산다고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해주니까 불안이 증폭돼요. 사람들은 언제 불안한지 아세요? 언제 불안할까요? 내 친구가 잘 될 때. 꼭 누구랑 비교하니까. 네. 나- 근데 어. 우리가 이재용 회장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넘사벽이고 또 나랑 비교 대상이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지. 나랑 가까운 친구. 네. 갑자기 옆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대출받아 샀대. 응. 야, 너도 사. 할 때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해.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이 증폭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요. 그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7%대에서 5%대로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 1%대, 2%대 금리가 나오잖아요. 대출 금리가 인하되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돼요. 누가 기대감을 가질까요? 수요자가. 수요자 중에서 누가요? 무주택자. 그렇죠. 똑같이 무주택자예요.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뿐이라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불안과 기대가 증폭되면서 실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실수요가 그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냐가 관건이야. 계속 이럴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이러다 말 것이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기엔 힘들다. 왜냐하면 그건 유효 수요 때문이에요. 대출을 계속 증가시켜주지 않는 한, 빚으로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 한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적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가 10년 전에는요. 네. 중간소득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에서 30채였어요. 맞아요. 지금 6채로 줄었다고. 일시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안 사다가 그 밀어넣었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속될 수 없다고요. 그게 2009년도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2009년도에도 매수세가 있었지만 그게 지속적이지 못했다. 그렇죠. 실수요가요. 그리고 2013년까지는 사실 공급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내려갔어요. 공급이 줄어도 수요가 줄면 어떻게 가격이 오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공급이 많았던 때도 아파트 값이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반대로 그러니까 올랐던 적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의 시장 변화를 2009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보고 있고 보고 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높고 저는 사실은요. 어떤 생각도 갖고 있냐면 이번에 변동에 의해서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더 커진다. 네. 그 이유는 역시 유효수요.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심리로 항상 움직이는 시장은 반대의 심리도 크게 작용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봐왔던 2022년 시장이에요. 그렇게 빠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강남의 집값이 5, 6억씩 빠진 거 알았냐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왜 빠졌을까요? 심리가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심리가 크게 오르면 반대의 심리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불안과 기대로 움직이는 시장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다? 저는 또 다른 하우스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긴급 진단을 한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걸로 또다시 한번 폭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가만히 두면 또 폭등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의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집을 더 고가에 사서 띄운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땐 부동산 시장 이거 정말 쪽박 찰 수 있다. 우리가 부동산 폭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그 이광수 의원이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죠? 이것도 다른 챕터죠. 네. 다녀오신 그 뒷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사실은 미국이 세계 제1강대국인데 부동산 시장이 궁금합니다. 한때는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좀 분절하게 시장을 나눠서 봐야 돼요. 아, 50개 주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은 조지아의 애틀란타예요. 애틀란타를 다녀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곳을 왜 다녀왔냐면 여기에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조지아주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거기에 공장을 짓고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이제 뭐 뉴욕이나 뭐 LA나 기타 등등보다 더 크게 막 여기가 이제 그렇죠. 공장. LA에 어떻게 공장을 짓습니까? 못 짓죠. 그러니까 사실 조지아에 짓고 있는데 가보니까 한국 기업들도 SK온, 뭐 LG 배터리 공장, 아, 거기다가 있군요. 하나의 태양광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애틀란타에. 제가 다 가봤거든요. 그 뉴스 제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조지아 주에서 그건 주가 한 나라잖아요. 외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줘요. 그리고 고용해주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짓는 거죠. 거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자, 공장을 지고 고용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올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임대료가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과정이에요. 예. 부동산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이 자연스러운 선순환 과정이 받쳐줘야 됩니다. 빚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요가, 즉 고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집값하고 임대료가 오르는 이 선순환 과정이 미국의 조지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오르는 게 진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야 변동성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조지아의 평균 주택 가격, 2층짜리 집에, 그리고 마당이 있고, 방 4개에, 3룸, 4룸, 예. 예, 그 다음에 욕실 2.5. 오, 굉장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50평대 아파트 정도 넓이가 되네. 그렇죠. 그거 얼마,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33만 불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4억 5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조지아 애틀란타가 살만한다고 다 글로 가는구나. 그렇죠. 이 주택
그 임대 수익률이요 8%가 나와요. 임대 수익률. 근데 여기 대출이 50% 이상 되거든요. 이거 투자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요.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던 그 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고. 기업들만 사람들도. 그러니까. 근데 기업이 이동해서도 있지만 네. 가장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 왜 조지아주로 가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렌트비 비싸. Right. 아, 영어가 짧아서. 뭐냐면 정확히 하는 게 affordable housing price예요. 그렇지. affordable은 뭐냐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제가 왜 한국의 실수요하고 비교해드렸죠. 한국의 실수요는요, affordable housing price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증가가 안 돼요. affordable housing price, 즉 중산층이 감당해낼 수 있는 주택 가격이 돼야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은 결국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미국 집값이 오른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 뉴욕의 아파트 가격은요, 2017년도로 돌아갔어요. 맞아.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미국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만 하죠. 아니요. 뉴욕의 아파트 가격은요, 2017년 가격으로 폭락하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너무 비싸서. 그 가격을 감당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뉴욕이 나쁜 동네입니까? 좋은 동네죠. 최고죠. 강남보다 더 좋잖아요. 근데 왜 뉴욕은 왜 빠져요? 살기 좋은데. 이게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집 렌트비나 이런 게 너무 비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1시간 정도 차 타고 어디 딴 데 가서 출퇴근하다가 재테크를 하면서 여기 부동산이 폭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틀란타 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주에서 이런 혜택을 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고 기업들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가 오히려 싸고 좋고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진로 렌트 지수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은 완전히 폭락이야, 지금.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추세적인 변화가 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다? 결국에는 하우징, 즉 주택 시장에서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전부 다 집이 부족해, 집 안 지어. 아니요.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봐야죠. 감당 가능하냐가 진짜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오르는 지역의 그 기준은 뭐다? 살 수 있는 가격이냐. 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도 이렇게 감당 가능한 그 좋은 집이 방 4칸에 우리 50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 정도 되는 집이 4억 5천. 우리 돈으로 4억 고려하면. 4억 5천. 네. 그런 집이 우리 서울에 4억 5천이면 지금 우리 부동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 좋은 가격이라.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갔다 오니까. 거기서 투자 증가하고 막 집값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르는데 한국 왔더니 종부세 얘기하고 뭐 양도세 얘기하고 막 또 빚내서 집 산다고 이러고 있고 아 이게 구조적인 상승 힘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니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미국도 아까 그 애틀랜타도 참 여러 가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큰데 빚을 많이 안 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부동산 정책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집값 조금 빠지면 막 대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게가 빚으로 막 집을 사면 이 한국 경제가 뭐 여기가 너무 나가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더 굉장히 드릴 말씀은 많지만 계속 앞으로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고 집값도 떨어지는 사람들 나와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들이 왜 떨어진다고 하고 이 원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2009년도 부동산 기사를 한번 잘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 한이 맺혔어 지금. 한이 맺혔어. 지금 이광수 한이 맺혔어. 왜냐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막 늘어나니까. 그리고 2009년도 기사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2009년도 이후에 또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항상 불안하면 그게 자산시장이든 내 집 마련이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위험하지만
지나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방송을 하지 않고 일단 시장 전체를 놓고 흐름을 저는 페어모 TV는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드릴 목적을 갖고 있고 이광수 의원님은 또 그런 또 건전한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 4,000명 넘게 거의 5,000명 정도 저희 생방송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라이브. 이광수 의원 덕분에 저희가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또 오늘 많이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리스크를 잘 관리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